다들 아시죠? 액기리가 뭔지. 혹시 모르시는 분 아십니까? 뭡니까? 설명을. 가지고 있는 네. 플라스틱으로 돈을 빼서 다른 투자하는 건가요? 액기리가 뭐냐고.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냐고 하면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집을 살 때 다운페이를 먼저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20만 불 다운을 했다. 그리고 80만 불짜리 집을 샀다. 그러면은 그 사는 순간에는 내가 다운한 20만 불이 액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막 몇 년 지났어요. 그 집이 100만 불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액기리가 얼마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100만 불 내 집 가치 마이너스 지금 현재 론 발란스 그거를 하게 되면 내 액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의 가치는 액기리 플러스 론 어마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큰 그림으로는. 그러니까 집을 살 때는 액기리가 없지만은 내가 다운을 뭐 5%든 10%든 30% 40% 하게 되면 그만큼이 결국 내 액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100% 다 캐시로 사신다고 하는 분들은 이제 프리 앤 클리어잖아요. 빚이 없잖아요. 그거는 이제 100% 다 이제 자기 액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융자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지만은 거기에서 이제 캐시아웃이라고 이제 보통 보면은 대용자를 두 가지 목적으로 하거든요. 현재 이자가 예를 들어 7%짜리를 가지고 있다 생각해 고정에. 근데 그 7%짜리에서 내가 이자가 지금 현재 5%대니까 5%로 이자 페이먼트를 낮추고 싶다라고 하는 제용자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 어떤 게 있냐고 하면은 이제 집에서 액기리를 활용해서 돈을 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20만 불 다운해서 80만 불짜리 집을 사서 60만 불이 지금 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집이 120만 불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산술적으로 그냥 생각하면 120에 60 빼면 60만 불 정도의 액기리가 지금 자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캐시아웃을 통해서 보통 어떤 거를 많이 하냐고 하면 이제 자기 크레딧 카드 혹시 뭐 밸런스 많이 있으신 분들 꺼내가지고 페이오프 하시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자동차도 페이오프 하고 어떤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텍스링 같은 경우도 캐시아웃 해가지고 없애시기도 하세요.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살면서 돈 필요한 일들에 많이 쓰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애들 대학교 보내시는 분들 학자금 그쪽에서도 물론 집에서 액기리 뽑아가지고 하실 수도 있고 이제 저희가 오늘 이제 설명드릴 거는 이제 액기리에서 이제 돈을 뽑아서 쉽게 얘기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집을 인베스트 살 수 있느냐 그거를 볼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처음 집 살 때의 장점이 뭐냐고 하면 3%든 5%든 뭐 이래저래 20% 언더로 다운을 해도 집을 살 수가 있지만 이제 두 번째 집부터 이제 이게 뭐 세컨홈으로 해서 내가 뭐 하와이나 이런 데 별장같이 짓는 집, 파는 집이라든지 아니면은 나 이거 집 사가지고 세줄래? 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은 또 달라져요. 다운은 25% 이상은 최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집을 하나 가지고 있지만은 나 집 사가지고 세줄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다운페이 할 돈이 없는 게 가장 큰 고민이신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있는 모기지는 딱 요 페이먼트 예를 들어 한 달에 3,000불 나간다고 하면 3,000불을 생각을 하고 있지 거기에서 돈을 빼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계산을 조금 해보시면 이게 우리 집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고 내 집에서 얼마나 빠질 수가 있고 그러면은 매스가 좀 나오네 뭐 좋은 말로 표현하자고 하면 캐시플로우가 되네 그러면은 내가 집을 사서 해야 되겠다 라고 이제 펄스텝으로 무브할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이제 지금 마켓에 있는 매물 몇 개랑 그 다음에 제가 가정을 해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것들은 일반적인 프로그램들도 있고 저희 은행에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 보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설명드리는 거는 그냥 저의 입장이고요. 다른 은행의 입장은 아닙니다. 이제 렌털인컴 제가 아까 했으니까 렌털인컴이 어떤 게 있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저희 대부분 생각하시는 게 그걸 거예요. 일단 집을 사가지고 세를 주는 먼슬리 지금 우리가 렌트 내고 살고 있는 이제 리스 인컴 이제 롱텀 렌털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니면은 숏텀 렌털 해가지고 우리 잘 아는 에어비앤비 통해가지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어차피 보면은 레귤러 리스라고 하지만은 섹션 8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정부에서 보조의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제 집 비용을 이제 대신 내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의 엘리저빌리티에 따라 가지고 본인들 부담이 100에서 뭐 300불 정도 내시기도 하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필요하게 되고 그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됨으로써 내가 실질적으로 캐시플로우가 잘 안 나오게 되는 경우가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캐시플로우를 보신다라고 하면 돈으로 100만 불짜리를 투자를 하는데 PB로 갔더니 뭐
2, 3베드로 콘도 하나 사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뭐 사우스LA나 다른 동네를 가면은 싱글 패밀리를 살 수 있고 아니면 두 채를 살 수 있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토끼 중에 어느 토끼를 잡을 건지는 본인들이 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이제 할 거는 조금 이제 그런 쪽으로 조금 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은 캐시플로우 쪽으로 제가 많이 볼 거예요. 왜냐면은 어프리시에이션 잘 나오는 동네들은 뭐 이제 선생님들이나 뭐 많은 선생님들이 이미 많이 잘 알고 있고 그런 동네들은 이미 한인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이 직접 거주하는 동네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캐시플로우가 잘 나오는 동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캐시플로우가 잘 나왔느냐 라고 하는 거를 제가 시뮬레이션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제 인케이스 로인컴 동네 차잖아요. 네. 그런데 렌트 물론 이제 크레딧 뭐 이렇게 썰샷 뭐 했다 해도 지금 페이먼 안에서 뭐 이빅션 하는데 드리드스로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쵸.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거를 또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섹션 8을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은 사는 사람이 돈을 안 내더라도 일단 정부에서 이 섹션 8 바우처 가진 사람이 자기가 집주인이 문제가 있어요라고 리포트를 해서 나중에 뭐 말씀하신 대로 소송이나 이렇게 가서 하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렌트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가가지고 있다가 한 2-3달 만에 나 돈 못 내 배째요 그렇게 할 가능성은 낮다라는 얘기인 거죠.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 바우처가 끊기면 집을 당장 어디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 바우처를 받기도 힘들지만 첫 번째 잃어버리면 다시 또 그 자격 얻는 것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뭐 섹션 8 가지신 분들이 100%다 그런 안전하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그냥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 스크리닝 작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리스크가 좀 많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감안하시고 어떤 테넌트를 받을지는 이제 집주인분들이 결정해야 되지만은 이렇게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해도 수익이 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2018년 5월에 80만 불짜리 집을 샀습니다. 다운은 20%로 했고요. 그래서 20만 불에서 융자 60만 불 받았어요. 그러면은 뭐 그때 이제 이자가 4.5%고 원금 이자 페이가 3,040불. 그리고 텍스랑 인슈런스는 매년 바뀌니까 지금 현재 보니까 한 1,000불 정도 내는 것 같아요. 그럼 먼슬리 저 페이가 4,040불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6월 5일날 지금 기준으로 보니까 내 집이 120만 불 밸류가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내 론 밸런스가 얼마야 하고 론 스테이먼트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분은 중간에 어디셔널 프린시펄 페이먼트 하나도 안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론 밸런스가 한 53만 2,758불 정도 나와요. 그러면 내 액기리가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내 집 밸류 마이너스 론 밸런스 하면 그게 내 집의 액기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액기리가 66만 7,242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살고 있을 때는 뭐 저게 60만 불인지 아니면은 내 60만 불에서 저희 120까지 올라갔으니까 나 60만 불 돈 벌었네 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80에서 40만 불 정도 벌었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액기리를 꺼낸다고 했을 때는 론 밸런스를 보기 때문에 그리고 다운한 부분까지 감안을 하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생각했던 우리 집에 액기리가 조금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66만 7,242불이 있고 그럼 이 집을 이제 한번 재융자를 하는 걸 가정을 해볼게요. 저희 은행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텍스 보는 것도 있고 텍스 안 보는 것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 설명할 거는 가장 많이 보는 텍스 보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컨퍼밍 론이라고 하는 건데 저거는 집 밸류의 75%까지 캐시아웃이 가능해요.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들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좀 틀리지만 70에서 한 60%까지 캐시아웃은 가능해요. 여기 있는 건 펄처스 기준이니까 요거는 나중에 제가 그때 실제 케이스 되면은 어느 정도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컨퍼밍 론으로 내가 어플라이를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가 상담을 할 거예요. 상담해가지고 어떤 게 조금 더 유리한지 그 모든 인베스트먼트 들어갈 땐 리졸브 리콰이먼트도 들어가고 뭐 조금 저희가 은행 쪽에서 보는 것도 조금 더 있어요. 내 집 사는 거랑 또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스크리닝 우리가 이제 뭐 퀄리피케이션을 준비를 하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재융자를 한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80만 불짜리 집이 120만 불이 됐고 론은 75%니까 90만 불까지 지금 가능해요.
그래서 먼슬리 페이가 5,998불 7%였고요. 그래서 텍스랑 인슈런스는 재용자 한다고 바뀌지는 않아요. 프라이머리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먼슬리 페이먼트가 4,040불에서 6,988불로 늘어나서 먼슬리 한 2,950불 정도 더 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근데 이게 내가 과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막연하게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론 밸런스가 53만 2천이었기 때문에 프로시드 내가 이제 재용자라고 하는 거는 있는 융자를 다 페이 오프 시키고 새로 융자 90만 불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융자 빼고 난 다음에 남은 돈을 제 통장으로 쏴주는 거니까 캐시로. 그러면 그 돈이 한 36만 7천 불 정도가 내 통장에 꼽히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 36만 7천 불을 가지고 새로 사는 집에 다운 페이먼트를 하는 거를 가정을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다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네, 혹시 네. 그 아까 그 재용자 할 때 네. 어프레이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로퍼티 텍스가 바뀌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용자 할 때, 그러니까 프라이머리로 사가지고 했었을 때는 안 바뀝니다. 네. 그러니까 커머셜 같은 경우에는 융자를 다시 할 때인가? 그 베스팅 바뀌거나 이랬을 때는 리에세스 돼가지고 프로퍼티 텍스가 바뀌어요. 그 근데 어떤 방법이든 간에 감정을 어프레이저가 나가면은 그 프로퍼티 텍스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선생님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손님들 프라이머리나 아니면은 그 5유닛 기준으로 해가지고 재용자 해드려가지고 밸류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프로퍼티 텍스 자체가 바뀌었다라고는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년 애뉴얼리 2% 올라가는 건 제외하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내 집에 재용자 캐시아웃 했을 때 그 리에세스 되는 경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 군데 집을 제가 이렇게 찾았거든요. 저기 내 돈이 한 36만 7천 불을 가지고 다운페이를 어디다 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지역 지금 뭐 이거 보시면 다 지금 어제자로 다 액티브 리스팅으로 돼 있기 때문에 허위 매물 아니고요. 이제 여기 지역이 랜캐스터입니다. 제가 왜 랜캐스터를 뽑았냐고 하면 랜캐스터가 LA 카운티예요. 우리는 여기 멀어가지고 렌트가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거기 마켓 렌트 조금 낮아요. 그러니까 3베드룸 제가 손님 클로징 했을 때 그때 마켓 렌트 했을 때 3베드 3,000불 나왔었거든요. 근데 섹션 8을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 넣게 됐으면 3베드 했을 때 3,900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해가 바뀌어서 올라간 것도 있지만은 제가 융자해드렸을 당시에는 작년 거 기준이었으니까. 자, 이거 43만 5천 불짜리 사가지고 25% 다운해야 됩니다. 인베스먼트. 그러면 한 10만 8,750불. 그러면 3,915불 정도 나오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집은 4베드룸짜리 집이에요. 4베드룸짜리 집인데 12만 3,750불 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집은 3베드에 1.5배수 있고 42만 5천 불. 그러니까 10만 6,250불 정도. 세 개 다 합쳐도 36만 7,200조 그 프로시드 어마운트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렌트 인컴은 3,900불, 4,300불, 3,900불 이렇게 있잖아요. 한번 주변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인에서 아까 노롱이나 이런 데 사신다고 할 때 그 집 밸류가 어느 정도 되세요? 안 사요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렌트는 방은 몇 개세요? 렌트 얼마 받으세요? 저는 너무 싸게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가격 우리 잘 그냥 진로 찾아보시면은 이 동네 콘도 가격만 해도 다 40만 불 이상 다 되고 50, 60, 70 다 이럴 거예요. 뭐 한인타운 이런 예를 들더라도 3베드 뭐 가면은 일반적으로 계시는 분들은 한 70 정도 돼요. 근데 여기 다 싱글홈 제가 뽑았거든요. 싱글홈인데 40만 빌로 40, 50이에요. 뭐 물론 조금 더 좋은 집도 있고 뭐 뉴 컨스트럭션 하는 집도 있고 있지만은 이 캐시플로우가 극대화하기 위한 거니까 그나마 섹션 A 넣고 이렇게 뭐 숫자를 몇 개를 돌려보면 50만 불 아래에 있는 집을 사시면은 그래도 내 계산적으로 돌려보면 숫자가 나온다. 캐시플로우가 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세 군데 집을 하는 거를 가정을 했고요. 그래서 요 다음 장에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세 집에 대한 이제 렌트가 페이먼트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이는 거죠. 첫 번째 집 같은 경우 43만 5천 불짜리예요. 그래서 25% 다운해서 32만 불 넣고 저희가 이게 지역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자가 인베스트먼트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뽑아보면서 좀 놀랐는데요. 2,143불에 텍스랑 인슈런스 넣으니까 한 580불 정도 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한 달에 원금하고 이자가 2,723불 내고 이거 아까 리스인거 아까 섹션 A 때 방 넣은 거 3개짜리 하면 3,900불. 그러면 한 달에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건 1,192불 됩니다. 근데 물론 여기에다가 이제 뭐 집에 따라서 계약하는 거에 따라서 물값 내가 내줄게, 정원사 누구 넣어줄게, 네가 낼래, 내가 낼래, 뭐 이런 것도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분명 차이가 있지만은 그냥 그거는 제가 빼고요. 그냥 그로스로만 할게요. 넷은
본인들이 직접 계산을 하셔서 결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연간 한 14,000불, 14,300불 정도가 내 통장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집 같은 경우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한 1,200불 정도 남아요. 그러면 한 14,900불 정도. 세 번째 집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포베드지만은 저 집은 19,000불까지 나와요. 왜냐하면 집값이 싼 거니까. 집값에 보면 거의 한 7만 불 정도 지금 차이 나잖아요. 그 7만 불의 차이가 숫자적으로 1년으로 봤을 때는 한 4,600불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아까 했던 36만 불을 빼가지고 투자를 했더니 그러면 내 통장에 꼽히는 게 산술적으로 45,000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45,000불에 36만에 45,000 했으면 캐시 온 캐시가 몇 프로가 될까요? 10%는 넘게 11% 정도 나올 거예요 아마. 12점. 그러니까 지금 뭐 다른 데들 뭐 이제 이게 그렇으니까 물론 넷으로 가면 조금 차이 날 수 있지만은 이렇게 이제 우리 뭐 캡레이시라고 하잖아요. 캐시 온 캐시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데가 많이 있느냐라고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뭐 저희은행에 뭐 CD라든지 뭐 스페셜 프로그램 뭐 이런 거 해도 연간 5% 정도 주거든요. 그리고 다른데 뭐 일반데 뭐 렌트 해가지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캐시 온 캐시가 아마 예전에는 뭐 10% 넘는 것들 정말 많았다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아마 지금은 뭐 7%, 8% 정도 나오면 진짜 훌륭하다라고들 다들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세 개를 집을 동시에 사서 이런 거지만은 뭐 동시에 다 사실 수도 있고 하나씩 보면서 이제 사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리스팅 가격 그대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뭐 숫자는 조금 더 바뀌겠죠. 하지만은 여기 섹션 8의 장점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매년 인컴이 조금씩 조정이 돼요. 올라요. 렌트가 내려가는 경우는 많이 안 보셨죠. 대부분 오르기는 올랐지 내려가지는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싱글홈 3개 투자했던 걸 보고 그 다음에 또 많이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는 지역이 어디냐고 하면 사우스 LA예요. 사우스 LA에 이제 멀티 유닛들 많이 보시거든요. 아니면은 롱비치 쪽이라든지 그런데 산피드로도 그쪽에 보면은 좀 멀티 유닛들이 조금 많이 보여요. 동네마다 틀리지만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되느냐를 한번 제가 돌려봤습니다. 지금 여기도 이제 지금 뭐 40가에 있는 집이에요. 그 이제 제가 조금 뭐 이제 한국 분들 이렇게 사시게 되면 좀 아예 좀 험한 데 가서 고쳐가지고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오늘은 그냥 제가 그냥 판단해서 어느 정도 수리가 좀 리모델링 다 잘 돼가지고 그냥 무브인 컨디션으로 돼 있고 그냥 손 별로 안 되는 집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진짜 진행을 하신다고 하셨을 때 내 돈 조금 더 넣고 수리해가지고 또 좋게 해서 렌트 더 받겠다 뭐 그런 집 이제 가셔도 낮은 가격으로. 하지만은 우리의 쓸 수 있는 돈은 36만 7천 불로 제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집을 찾은 게 트라이플렉스인데 37만 5천 불 다운을 하셔야 돼요. 제가 요거는 조금 더 쓴 게 뭐냐고 하면 새 집이니까 내 주머니에서 한 8천 불 정도 꺼내서 더 넣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의 방 3개가 뭐냐고 하면 3베드짜리가 2개가 있고 1베드짜리가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똑같이 지금 저기 적혀있는 렌트는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렌트예요. 그러면은 지금 한 8,700불 정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앞에 돌아가서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3베드랑 1베드랑 2개만 하더라도 이미 거의 한 10,000불이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요 다음 장에 계산한 걸 보면 이제 그게 나오는데요. 지금 이 집에 보면은 리스 인컴이 현재는 8,700불 받는다고 나오지만은 저 테넌트 분들이 나가고서 순차적으로 바꾸시거나 새로 섹션 8 넣으시게 되면 1,237불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넷 인컴이 이제 지금 당장 힘드신 분 그냥 그대로 테이크오버 해가지고 하면 755불이고 9,060불 나니까 이 좀 인베스트 하시기에는 조금 약하시게 되겠죠. 근데 이벤츄얼리 자기가 하셔가지고 손님들 이제 새로 섹션 8 하시는 걸로 넣었을 때는 이열리 한 27,000불 정도 저렇게 받을 수 있는 걸로 지금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요거를 제가 이제 따로따로 봤으니까 이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 좀 비교가 잘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니까 여기 보면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는 4,040불 정도 페이먼트 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캐시아웃 하셔가지고 6,988불 그러니까 한 3,000불 2,950불 정도 내 페이먼트가 더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봤던 싱글홈 3개를 산다고 했을 때는 넷 인컴이 월 3,750 생겨서 한 45,000불 정도 수익이 기대할 수가 있고 만약에 트라이플렉스 아까 앞에 보여드린 거 예를 들어서 진행을 하셨다라고 하면 한 27,500불 정도 내가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집들도 다 훌륭하지만 뭐 수리가 들어갈 수나 있기나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제가 확신할 수는 없는 거고, 트라이플렉스는 다 고쳐진 집이란 거를 감안을 했을 때는 저기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액기리를 이렇게 돈 뽑는 거를 많이 주저주저 하시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새로 집을 샀을 때랑 틀렸을 때랑 뭐가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가진 내 자산의 가치, 토럴 내 개인으로 봤을 때 에셋이 120만 불이었어요. 근데 36만 불이라는 레버리지를 통해 가지고 내 토럴 자산이 250만 불 이상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현재 집 가치 120만 불에 만약에 3개 샀다 그러면은 그 3개 집이 내 에셋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30% 더하면 250만 불짜리, 그러니까 36만 불이라는 레버리지를 통해서 나는 내 총 자산이 250만 불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PITI는 누가 내준다? 세입자가 내주는 거잖아요. 내가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도 어떻게 보면 내 액기리로 계속 뽑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트라이플렉스도 마찬가지고요. 뭐 똑같이 우리가 이제 렌트 받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워크 머니가 아니라 머니 워크 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돈을 위해서 일을 하지 말고 돈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게 하라고. 그리고 other people's money라고 OPM이라고도 또 많이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돈이 나에게 어떻게 쓸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하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인베스트먼트 할 때 내 돈이 아닌 돈, 그래서 은행 돈 끌어다가 레버리지 한번 쓰시고, 그리고 인베스트 한 다음에 렌트 나온 돈이 가지고 와가지고 그 돈이 이제 렌트 페이를 낼 수 있게끔. 그러니까 나는 집이 세 채가 새로 생기는 거지만은 실제 저 페이먼트는 테넌트가 내주는 거니까, 집주인은 자기 집 요거만 요 차이만큼, 그러니까 2,950불을 내가 더 감당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저기 이제 인베스터가 되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이제 어느 정도는 테넌트 스크리닝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들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나는 그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테넌트 찾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문제 생겼다 그러면은 저기 뭐 플러머라든지 아니면 제너럴 컨트랙터 보내주셔가지고 수리할 수 있게끔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이제 그 회사를 써가지고 하시기도 하고, 그거는 뭐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르니까, 아니야 나는 그런 돈도 아까워, 나는 집에서 이거 집안에 하는 거 되게 좋아해, 그러면 본인이 다 가서 하셔도 돼요. 그렇게도 도와주실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봤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빠진 부분들이 많아요. 뭐냐고 하면은 이제 집을 사가지고 가셨으면 이렇게 가시더라도 내 연말에 세금 리포트 할 적에 내 집에 이제 모기지 이자 낸 것만큼은 세금 공제 받으실 거고, 렌털 인건 받는 거 45,000불이지만은 실질적으로 비용들 다 까고 난 다음에, 그리고 집에 수리한 비용이라든지 프로젝트 비용 이런 거 다 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텍서블 인컴은 45,000불이 아니라 훅 내려가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거 프로퍼티 관리하면서 시간 많이 썼다라는 걸 관리를 했다는 걸 프루프만 할 수 있으면 그거를 또 여기서 뺄 수가 있어요. 공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비용은 많이 내려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텍스까지 연관이 된 거니까, 그거는 뭐 CPA 선생님하고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파일링 하는 게 낫겠어요, 나 렌트는 이렇게 받고 있고, 그러니까 영수증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잘 하시면은 이제 실제로 텍스 낼 때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셋이 늘어간다는 거 있고, 전체적으로 950불이 이제 내가 내 주머니에선 더 나가는 것 같지만은 오버올 캐시플로우 봤을 때는 훨씬 더 잘 나오고, 그리고 아까 앞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은 집값이라는 거는 늘 내가 샀을 때 머무르지가 않고 오르거나 내리거나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투자를 하실 때 어떤 쪽으로 보시냐고, 에퀴리 빌딩을 보실 거냐, 그러니까 어프리시에이션을 표현하잖아요. 집값 올라가는 걸 볼 거냐, 아니면 캐시플로우를 볼 거냐.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토끼를 찾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만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저기 제가 말씀드린 외곽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저 지역들은 분명히 집값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들 올라갔고, 뭐 한 시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뭐 작년에 사셨던 분이나 뭐 올해 초에 사셨던 분들 뭐 다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다시 집 한다고 마켓에 내놓으면 산 것보다는 분명히 몇백 불에서 몇천 불 이상, 뭐 몇만 불까지 다 올라가 있으실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 오늘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인베스트먼트 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그 베네핏이라면 베네핏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집 사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고, 뭐 저도 이제 세미나 다니면서 얘기하면은 프라이머리가 없지만은, 내가 사는 집이 없지만은
저 인베스트먼트 먼저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저 선생님이 가장 좋은 예를 들어주셨어요. 내 집을 먼저 산 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집 살 수 있는 거는 뭐다? 20% 언더로도 다운이 가능하니까 그거 먼저 집을 사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늘이라도 바로 사셔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길게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본인이 엄수집을 한다고 하면 일단 집을 사야지 그 집에서 에퀴리 빌딩이 나서 에퀴리 빌딩에서 뭐 1년이나 2년 직장에서 뭐 급여가 오르든지 아니면은 뭐 어디서 뭐 로또를 맞아가지고 목돈이 생기든지 했을 적에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룸이 조금 더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로또 맞아서 내가 뭐 사야지 뭐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돈 받아서 와서 시작한다고 하면 이미 주변에 있는 집값들 내가 보던 집값이 70만 불이 70만 불짜리가 아닐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거보단 더 높을 거고. 그리고 많은 분들 제가 지금 만나서 얘기들 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뭐 연말에 집 살래요. 많은 이유가 뭐냐? 이자가 내려갈 거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이제 퍼스트타임 홈바이어 분들한테는 어찌됐건 간에 가능하면 미리 집을 사세요. 본인 준비가 돼 있으시면 무리하게 영끌해서 사라는 게 아니라 마음 먹어가지고 하면 본인 버짓에 맞게끔 뭐 처음부터 나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얼마인 가서 꼭 살래요가 아니라 내 버짓에 살 수 있는 집은 세리토스, 노럭 뭐 이런 동네다. 그러면은 일단 그쪽 가서 먼저 집을 사셔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렌트 내는 돈은 버리는 돈이잖아요. 아까 보셨지만은 집주인한테 다 가서 집주인 모기지 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하지 말고 이제 그 돈이 내 모기지를 내서 나한테 에퀴리 빌딩을 도와주는 걸로 먼저 일을 시킨 다음에 그러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내가 인베스트를 하는 게 낫다. 그래서 하고 이제 인베스트를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이제 오늘 여기 주로 설명드린 그 목적이 뭐냐고 하면 아까 어프리시에이션을 볼 건지 캐시플로우를 볼 건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에도 캐시플로우 나오는 지역은 많이 있어요. 이자가 7%, 뭐 인베스트먼트 8% 넘어까지 찍힌 적도 있고 다른 뭐 저희은행 프로그램도 뭐 이렇게 10년까지 가면은 8% 넘어갔던 적도 있어요. 지금은 다 8%까지는 안 가지만 그 8%에서 10%까지 넘어갔을 때도 캐시플로우 나는 지역들은 인베스터 분들이 이제 뭐 넌QM이라고 해서 텍스 안 보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자기가 원하는 집 나면 무조건 샀어요. 무조건이라기보다는 숫자를 따져고 본 다음에 샀어요. 이자는 어떻다? 나중에 어차피 떨어지면 재융자를 하면 된다. 그러니까 당장에 캐시플로우가 나오느냐 안 나오냐를 먼저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오니까 집을 사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프로그램도 제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지만 DTI는 다 오케이 된다라는 거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론 앞에 설명드린 게 이제 손님들의 인컴이라든지 재정 상황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생각을 드셨으면은 일단 뭐 모기지 하시는 분들 만나가지고 우리 집에 내가 집이 이렇고 내 지금 현재 인컴이 이렇고 내 자산이 어떻다. 그래서 프리 어프로벌이라든지 프리 어프로벌까지 안 가시면 그냥 프리 퀄리피케이션 이 상담을 해가지고 대략 융자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라는 거 감 잡으면은 그러면 내가 집에서 한 돈 20만 불 정도 꺼내겠네. 그러면은 그 돈 다운 20만 불로 클로징하면 대략 한 10,000불 정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10,000불 정도 넣는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다운 19만 불을 할 수 있고 그럼 그게 25%니까 그럼 역산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대략 어느 정도까지 내가 되겠다. 한 60, 70까지 정도 살 수 있겠다라고 이제 나오게 되면 그 정도 집을 봐서 지역 보시고 판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캐시플로우 나오는 그러면 이 집을 해볼까? 라고 하는 게 첫 스텝을 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첫 스텝 떼기까지 그 이제 그 뒤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숫자를 돌려보면 확실하게 플러스가 된다, 마이너스가 된다고 나오니까 많이 고민하셔가지고 조금 인베스트 할 수 있는 찬스가 조금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다음에는 이제 저희은행 프로그램 중에서 요 두 가지를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요거는 DSCR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은행에 이제 렌탈 인컴만 보고 해주는 이제 융자 프로그램이에요. 뭐냐고 하면은 제가 아까 렌캐스터를 예를 들었는데 제가 거기 손님 집을 사드린 게 이 프로그램을 사드렸거든요. 렌탈이 3,000불이 됐어요. 페어마켓 렌탈 나왔을 때는 그 당시에 서베이에서 받았을 때는 그 집 사신 게 42만 불짜리인가 집을 사시고 30% 다운하셔가지고 여기 안에 다 3,000불 안으로 떨어져가지고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섹션에 그 손님 바우처 받으시는 분 넣어가지고 3,900불인가 그 지금 그걸로 렌트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도 어떻게 본인 집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돈은 그 스탁에서 있는 돈. 그러니까 이분은 캐시아웃 하신 경우는 아니에요. 근데 스탁에 있는 돈이 스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되겠다 하면서 집을 계속 투자를 어디다 할까 저기다 할까 하다가 랜캐스터에다가 하신다고 결정하셔가지고 거기서 한 10만 불 빼서 하신 케이스가 되는 거고, 위에 거는 뭐 이제 보시면 인베스터 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은 코퍼레이션 같은 것들 여러 개 설립해 놓고 있으셔가지고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나 하고 생활 자기가 텍스 리포트 할 때는 좀 되게 알뜰살뜰하게 이 텍스 리포트를 하세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하는 텍스 리포트 구간은 프로그램 했을 때는 퀄리피케이션이 안 되는데 이제 요 프로그램 통해서 본인이 집에서 돈을 꺼내셔가지고 일부는 자기 커머셜로 페이오프 시키고 일부는 지금 투자하시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찾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컨퍼밍 론으로도 융자가 결정이 될 수가 있지만은 그걸로 안 됐을 때 내가 투자는 못 하느냐가 아니라 집이 하나가 있으면은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나는 이것저것도 없는 것 같아. 근데 뭐 이래저렇게 에셋이라도 좀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또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그 본인 상황에 맞춰가지고 나는 인베스트 꼭 하고 싶다 해야 되겠다. 그냥 막연하게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같은 융자하시는 분들 만나가지고 상의 한번 받아보신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뭐 대충 이 정도까지 가능해요 라고 하면 그 프리 업 퀄리피케이션 이런 거 들고 여기 칼브리지 선생님들 만나가지고 집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은 집을 인베스트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거부터 첫걸음으로 이렇게 나가시면 될 거예요. 지금 이제 페이오프가 다 세컨 그 렌트는 지금 페이오프가 다 됐어요. 그럼 거기서 수입 몇 퍼센트를 뺄 수가 있어요? 그거는 프로그램에 따라 달라요. 근데 이제 가장 많이 뺄 수 있는 건 75%. 네, 그래서 그렇게 뽑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액세스 밸류도 이제 아까 선생님 말씀, 저희가 만약에 하게 되면 저기 감정을 다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전에 사셨을 때 뭐 60만 불에 사셨는데 지금 다시 감정을 해보면은 그 주변 시세에 따라서 뭐 100만 불일 수도 있고 뭐 더 나오거나 조금 덜 나오겠지만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얼마까지 해드릴 수 있어요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자가 또 틀려질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싼 이자는 집에서 내가 살지 사는 집 제일 싸고요. 그 다음에 캐시아웃 하는 거 아니면 그 다음에가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가장 비싼 게 인베스트먼트 집에서 캐시아웃 하는 거. 그게 제일 비싸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이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 플럭처에이트 되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자 내가 뭐 집 살 때 나 7, 뭐 옆에 친구는 뭐 6.5를 받았는데 나 7로 집을 사야 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그거를 꼭 그런 식으로 비교하시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자는 포인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크레딧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 방에 앉아 계시지만은 저분은 800점, 여기는 680점일 수가 있어요. 그럼 똑같이 융자를 똑같은 집에 똑같은 금액으로 어플라이를 한다고 해도 같은 칼브리지를 다니면서 어플라이를 해도 나는 6.8%이기 때문에 뭐 한 7.5가 나오고 저분은 800이었기 때문에 6.87%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누가 했는데 그냥 친구분들이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친구에서 집 산 건 알잖아. 요번에 집 사서 들어왔어. 그럼 친구분들 만나서 얘기하면서 그래 요번에 융자 어디서 했냐. 뱅코오브 코비아 너 2. 몇 프로 받았어. 6.87% 받았어. 야 되게 좋다. 소개해줘 해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뚝뚝뚝뚝 이제 제가 크레딧부터 꼭 하니까 이거는 크레딧이 680인 거예요. 이것저것 감안해서 보니까는 저희가 나갈 수 있는 게 한 7.5 정도 됩니다 라고 하면은 그분이 아니 내 친구는 6.87% 주고 왜 나는 7.5예요. 그러면은 설명드리죠. 크레딧 점수가 낮고 그리고 그분은 포인트를 좀 사셨어요. 이제 그렇게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변에서 누가 나 몇 프로짜리 이자 받았다고 한 거를 너무 믿지를 마세요. 그 변수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융자는 다 개인이기 때문에 그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더 좋고 나쁘고 이자가 높고 낮고가 나갈 거기 때문에. 네. 아까 넘버 1, 2, 3, 4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캐시아웃 하는 레이시 틀리고 인베스트 하는 레이시 틀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캐시아웃을 했다가 가지고 홀드하고 있다가 인베스트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마음대로예요. 근데 이자가 틀리다 보시니까는 그게 좀 맥스 아니 안 그러니까 돼요. 돈을 뽑는 목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캐시아웃 할 때 나오는 이자가 다른 거고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새 집을 사게 되면 또 이별 그러니까 융자가 2개가 발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캐시아웃 할 때 융자 얼마? 아이고, 믿을 손가락이 나네. 그거는 여기 그거 또 인베스트 할 때 있고. 그래서 아까 여기 보시면은 요때 지금 캐시아웃 할 때 아까 이게 7%가 나왔었고 인베스트 할 때 6.87%가 나왔고 이자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까 여기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은 지금 모기지가 하나 있고 둘, 셋, 4개가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자는 프로그램 어떤 거에서 이제 그 받는 게 각각 융자 받는 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뭐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 하나 뺐다고 뭐 캐시아웃 빼셔가지고 집을 사시는데 쓰실 수도 있고 뭐 다른데 여러 가지 쓰실 수가 있으니까 뭐 꼭 집을 안 사셔도 되지만 오늘의 목적은 집을 사시는 걸로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러니까 재융자 하나 일으켜가지고 또 하나 모기지를 또 일으키는 거니까 이자가 두 개가 되는 거죠. 그 아까 그 섹션 A 중에서요. 네, 그 저소득층 프로그램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그 몇 퍼센트를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보통? 거의 100%라고 제가 알고 있고, 100%. 그러니까 개인 부담을 하는 게, 그러니까 인컴에 따라 저소득층도 극 저소득이 있고 뭐 조금 저소득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이 이렇다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100% 다 받는다고 알고 있고, 여기 있는 분들은 뭐 한 50에서 100불 정도는 내시는 걸로 제가 뭐 그러니까 아이들을 또 몇 명 데리고 있나에다 그러니까 그게 다 틀려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페이먼트 자체는 정부에서 그 우리 집주인한테 주는 돈은 이 3,915불이 나오는데 정부에서 3,700불을 주고 테넌트가 215불을 낼 수가 있고, 아니면 정부에서 3,915불을 다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테넌트에 따라 달라져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3,900불 정도 페이먼이라면은 거의 한 70만 불 돈 아니에요? 몰개지에. 뭐 그렇게 뭐 관심을 가시죠. 조금 더군다나 저기 그 밤데일 이런 데서 70만 불. 팜데일은 LA 카운티가 아닙니다. 아니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랭캐스터. 랭캐스터. 네. 그럼 거기서 70만 불짜리 집은 굉장히 여기서 한 보통 좋다는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예. 제가 여기 사진에 한 것만 보더라도 예. 저기 좀 많이 고쳐진 집이 한 42만 5천 불이에요. 그러니까 50원더 많이 있어요, 이런 거. 글쎄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어떻게 저소득층한테 3,900불 정도 되는 그 페이먼을 정부에서 해준다는 그 자체가 그거는 그렇지 저기 않습니까? 주정부의 문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게 이제 여기 아까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요 링크를 남겨드린 게, 여기 들어가서 이제 그냥 구글링 하셔가지고 LA 카운티 섹션 8 뭐 바우처 이거 치면은 걔네들이 지원 자격이랑 다 있어요. 그래서 뭐 인구 애들 어릴 때 얼마 아까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그런 것들 다 다르게 나와요.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에도 있고 미국 전역으로 다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요거 자체가 뭐 이 금액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그 지역의 비중에서는 많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다운타운 LA로 한번 가져와 보시죠. K타운 가져오시죠. 와보시자고요. 3,900불 정도 내지 않을까요? 아니 아까 말씀하신 되게 지역이 거기를 측정을 해쳐가지고 뽑으신 거예요? 아니요. LA 카운티라니까요. 그러니까 LA 카운티. 근데 이제 제가 그 랭캐스터 지역을 특별히 픽을 한 거는 저기서 가면은 캐시플로우가 나오니까 그 지역을 뽑은 거지. 랭캐스터에서 저 페이먼을 할 경우에는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네. 실제로 랭캐스터에서 저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사신 게 요 지금 3베드룸 4베드짜리 사셨는데, 거기서 제가 그때 제가 작년 말에 했을 때 3,000불인가 그 동네 마켓 밸류가 나왔어요. 리스 밸류가. 3,000불하고 3,900불하고는 이거는 차이가 섹션 A, 많죠. 섹션 A라고 제가 아니, 적어드렸죠. 내가 말씀드린 건 섹션 A에서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두 가지 헷갈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LA 카운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집값 자체가 렌트비가 높기 때문에 시 카운티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지역에 상관없이 LA 카운티 안에 있으면 내가 무조건 3,900불 줄게 3베드면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3,900불 가지고 3베드룸을 어느 지역에 찾느냐라는 거는 내가 살 집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랭캐스터가 됐건 그게 뭐 토렌스가 됐건 그 지역에 맞춰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마켓에 뭐 3베드가 여기가 2,000불이야. 근데 난 3,900불짜리 들고 와가지고 나 렌트할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또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그런 분들이 내 렌트가 3,900불 정도 나오니까 2,000불짜리 안 가실 수가 있죠. 좋은 동네 가시거나 아니면은 뭐 직장이 근처에 뭐 어쨌든 3,900 가까이 되는 그쪽으로 가시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집이 그때 당시에 이자율이 너무 좋아서 네. 재융자를 하지 않고 네. 뭔가 액거리를 담보로 해서 문자를 받았었는데 꼭 보통 이제 전체적으로 힐락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렇게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이제 저희은행에서는 하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했을 적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자가 조금 상대적으로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힐락을 했을 적에 또 이제 이자만 내고 있으니까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오버올 캐시플로우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저도 지금 한 분 손님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변동이에요. 힐락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지금 얘기하는 게 본인이 스스로 86만이 있고
세컨으로 한 30만 불 있어가지고 한 110만 불 정도 융자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계속 신락 레이트 계속 바뀌니까 이거 좀 줄이고 싶다라고 그래서 페이먼트 계산에서 알려드렸더니 지금 이자로 재융자를 하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본인 페이먼트 내는 것보다 한 지금 한 700불 정도 더 내는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거는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락이자 계속 변동이 되니까 그 변동을 계속 끌고 가가지고 페이먼트를 하실 건지 아니면은 1차로 합쳐가지고 그냥 하나로 가실 건지 그러니까 그거 물론 옵션도 있지만은 그거 선택함에 따라가지고 이자 변동되기 때문에 내 페이먼트가 이 특정 기간 동안에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 8천이면 8천에 묶여지는 게 아니라 어떤 달은 8천 어떤 달은 8,200 계속 이렇게 커지겠죠. 그런 리스크는 있습니다. 힐락 라인 오브 크레딧은 변동이자이기도 하지만 그 받으신 금액에 어느 정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어마운트의 이자가 내시고 사용 안 하시면은 그냥 갖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크레딧 카드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주로 빨리 갚으려고 크레딧 카드 생각하면 갚거나 괜찮을 수도 무슨 꼭 있고. 필요한 거를 사용하고 폐업하는 그런 케이스예요. 변동의자이기 때문에. 이게 집값이 올랐을 때 캐시아웃을 할 수 있다고 하신 건데 만약에 감정이 다시 집값이 낮게 잡히면 그거를 캐시아웃에서 투자하는 거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 요 로이 기준으로 120이었잖아요. 스타링에서 끝내셨어.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뒤에 집값이 120이었던 게 만약에 뭐 크래시가 나가지고 뭐 예를 들어 80만 불 다시 되돌아간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돈 다시 갚으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그걸로 끝. 그냥 페이먼트만 쭉쭉쭉 잘 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집을 120에 샀는데 80으로 내려갔다. 라고 하면은 꺼낼 애끼리가 없으니까 안 되시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의 집들이 뭐 어느 정도 애끼리가 좀 쌓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더 많이 쌓인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조금 해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저도 론 하는데요. 네. 다른 론 하는 분이 DSCR을 네. 인베스트먼트 하지 말고 자기가 일단 신청을 해가지고 그 나왔으면 그냥 자기가 프라이머리를 들어가서 살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겠지만 DSCR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게 비즈니스 커머셜 론에서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그거를 레지던셜로 가지고 온 거고 인베스트먼트에서 하라고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프라이머리가 있으셔야 돼요. 뭐 밖에 프라이머리 없이도 해주신다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제 어쨌든 뭐 레이시나 이런 게 다 틀리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들어가서 사시려고 하시는 경우도 가능은 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뭐 어찌됐건 내가 인베스트먼트 샀다가 그러니까 바꿔서 내가 프라이머리 가실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뭐 이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보통 론 끝나고 QC하는 게 보통 한 1년 정도이기 때문에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그냥 그 집을 내가 사는 집을 세를 주고 DSCR로 산 집을 가가지고 내가 살아도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가능한데 근데 사자마자 바로 이사 가서 내가 그 집 주소 다 바꿨다 그러면은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죠. 랜드 상관 안 하는데 자기가 두 개나 그렇게 해줬대. 그냥 직접 그 바로가 그러니까 그거는 그 리스크를 론 오피서가 질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손님한테는 우리는 DSCR로 가능하니까 이걸로 하세요라고 해서 본인 펄포즈에 맞는데 이제 본인이 그거는 결정해서 하는 거니까 인베스터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손님 한 분 라스베가스 집하는 손님 사주신 손님도 그분은 이런 손님이에요. LA에는 지금 렌트 살고 있는데 은퇴하고 베가스가 살고 싶다고 베가스 집을 먼저 사신 거예요. 물론 이제 그냥 컨퍼밍 론 인베스트먼트 사셨죠. 만약에 그분 같은 경우라고 하면 뭐 여기 나중에 그 집을 프라이머리로 해서 거꾸로 LA에 있는 집을 사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말씀드렸지만은 그 인베스터 분한테 저희가 이제 DSCR 할 때는 이거 인베스트먼트로 쓸 거라고 이제 어테이션을 받거든요. 그거를 받고 난 다음에 바꾸는 거는 뭐 솔직히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여기 준비한 거는 여기로 마치고요. 혹시 다른 것도 궁금하시거나 뭐 저희 은행 프로그램들 아니면은 뭐 부동산은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아래 메일이나 전화로 연락 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뱅크오브 박경지였습니다.